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의 이인철입니다. 늘 듣던 목소리가 아니죠. 이 시간 진행자 김혜민 PD가 잠시 휴가를 떠났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제가 이 자리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입니다. 아마 이제 YTN 라디오 오전 청취하시는 분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에서 제가 지금 경제 뉴스 꼭지 소식 전하고 있습니다. 잠시 동안이지만 생생경제 진행을 맡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죠. 주간 장바구니 물가 점검하고요. 1부 첫 번째 인터뷰에서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강화 움직임, 이른바 이제 스튜어디스 코드를 공식화했는데 찬반 의견이 엇갈립니다. 대한항공 사태처럼 사주 일가의 전행을 차단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찬성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국민노후자금을 볼모로 정부가 기업의 경영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오늘 1부에서 이 부분 짚어보고요. 두 번째 인터뷰는 점점 진화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이 피해 사례, 대응 방법에 대해서 금융감독원 담당자와 직접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7월 30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경제를 말하는데 전문 지식은 없어도 된다. 쉽고 재미있는 경제 교과서 YTN 라디오 생생경제. 제가 지난 주말에 우리 집 앞에 있는 재래시장을 좀 다녀왔어요. 수박 한 통 사러 갔는데요. 일주일 만에 가격이 50% 뛰어서 못 사고 돌아왔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 정말 이 주간 장바구니 물가 동향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오늘 한 주 동안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의 생생한 물가 정보를 전해주시는 분입니다. 장바구니 생생물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이은정 대리입니다. 연결돼 있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수박이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네, 요즘 수박이랑 참외가 조금 많이 오르고 있어요. 뭘로 도의를 놔야 될까요? 수박까지 오르면. 자, 7월 지금 사실 이틀밖에 남지 않아서 지금 뭐 휴가철에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꽤 많을 텐데요. 휴가 가면 고민거리가 있어요. 야, 뭐 먹지? 휴양지 수산물들 원산지 표시는 제대로 돼 있나? 근데 일부 가보면 이 정확하게 국적을 표시하는 게 아니라 외국산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합법적인 건가요? 사실 그렇게 외국산이라고 표시를 하면 안 되고 정확히 원산지를 표시하는 게 그렇죠. 맞긴 하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이 특별히 강화된다고 하는데 정말 어느 정도로 강화가 되는 거예요? 네. 일단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이 본격적으로 휴가철이 시작되는 7월 중순부터요. 휴양지 수산물 판매 업소나 음식점을 대상으로 지금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단속 기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8월 24일까지 총 40일간이고요. 그리고 참돔, 가리비, 냉장 명태, 냉장 갈치처럼 이렇게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가 높은 좀 수산물 위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좀 부과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거짓으로 조금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니까요. 이번 여름철에는 조금 양심적으로 판매하고 또 안전하게 사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좀 조성되길 바랍니다. 근데 사실 뭐 휴양지에 계신 분들 이제 대부분 영세 자영업하시는 분인데 10,000원짜리 먹고 저거 원산지 안 써있다고 생각하기도 참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이 굉장히 이제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7년 이하의 징역, 거짓으로 이제 원산지를 표시할 경우 또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 간과하시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 들어보니까 주변에서는 이제 지금 7월 말 8월 초 가장 10분 가운데 4분 정도가, 4가구 정도가 이제 휴가를 떠나는 피크인데 이 피크 지나고 추석 연휴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다고 해요. 네, 이번에 또 연휴가 또 이제 하루 이틀 정도 휴가 쓰면은 또 엄청 길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40만 원만 내면 이 크루즈를 타고 한국, 러시아, 일본을 다녀올 수 있는 크루즈 체험단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해요. 와우. 이게 해양수산부에서 주관을 하는 행사고요. 네. 또 이제 이번 하반기는 총 50팀 규모로 운영이 되는데요. 참가자는 이 기항지 관광 비용으로 1인당 40만 원만 좀 자비로 부담을 하시면 크루즈 운임은 해양수산부에서 지원을 해줘요. 이 대상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되게 경쟁률이 높을 것 같은데요? 네, 아마 그래서 이제 일정 같은 경우에는 추석 연휴를 포함해서 9월 20일부터 26일까지 총 7일이고요. 이 대형 크루즈인 코스타 포츠나호를 타고 부산항에서부터 속초, 그리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일본 가나자와 그리고 시카이미나토에 다녀오는 일정이에요. 근데 또 체험단은 이제 해외여행에 좀 결격 사유가 없는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요. 마침 또 오늘부터네요. 오늘부터 8월 14일까지 해양수산부 누리집 www.mof.go.kr에 접속하셔서 동행자 1명과 함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요. 해양수산부 누리집에 접속해서 동행자 1명까지 신청한다. 근데 사실 저는 그림의 떡이에요. 집에 이제 호환 마마보다도 무서운 고3이 있어가지고 내년까지도 아마 휴가를 못 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뭐 이런 행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뭐 기간 내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 자 그럼 이번 주 이제 장바구니 물가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좀 옳은 것만 얘기를 해서 주부님들 걱정이 좀 깊어지지 않을까 보이는데 품목별 어떻습니까? 네, 일단 지금 날씨가 더워도 정말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이게 농산물도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먼저 특히 좀 많이 오른 품목부터 제가 좀 짚어드리자면 양배추 가격이 조금 올랐는데요. 네. 지난주에는 포기당 3,000원에 거래가 됐었는데 이번 주는 좀 20% 넘게 올라서 3,600원 정도에 구매하실 수 있겠습니다. 일주일에 20%가 올랐어요? 네, 진짜 많이 올랐어요. 네, 이유가 역시나 이제 중부 지역의 폭염 때문인데요. 폭염으로 인해서 이 질 좋은 상품의 비율이 좀 감소도 했고 반입량도 같이 줄어들면서 이번 주는 특히나 이제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또 무 역시 좀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고온으로 인해서 이 기존에 생산되던 노지 본무의 작황이 좀 악화되기도 했고, 또 강원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이 준고랭지의 출하가 조금 지연이 되면서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개당 100원 정도 오른 2,200원대에 구입 가능하시겠습니다. 이 폭염이 국민들의 짜증 지수만 높이는 게 아니라 물가, 이 농산물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소식 아마 다들 우려할 만한 대목인데, 근데 이제 너무 옳은 것만 얘기를 하니까 이 방송 청취하시는 분들 그래도 좀 저렴해진 품목도 있지 않나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오른 품목이 있으면 좀 저렴해진 품목도 당연히 있는데 이번 주는 좀 취청 오이가 조금 저렴해졌어요. 충청, 천안 등에서 이제 슬슬 여름 물량이 좀 출하가 되고 있고, 또 요즘 학생들 방학 기간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급식업체 대량 수요가 좀 감소하기도 해서 전반적으로 가격 내려가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난주에는 취청 오이가 10개 기준으로 8,100원대에 거래가 됐었지만요. 이번 주는 6,700원대에 좀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겠고요. 또 저렴해진 품목이 있다면 바로 미나리인데요. 시장 내 반입량은 좀 감소하는 추세긴 한데 요즘 또 너무 더워가지고 이 많은 주부분들이 집에서 요리하기 힘드시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외식으로 탕을 먹는 분들도 이제 잘 안 계시다 보니까요. 여름철에 특히나 소비가 좀 부진해서 미나리 가격 역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너무 이제 제가 앞에서 리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짧게. 자, 그러면 네. 제철 먹거리 가운데 이제 추천하실 거 짧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제철 먹거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옥수수 조금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먼저 제가 짧게 이제 잘 고르시는 팁만 좀 알려드릴게요. 네. 먼저 겉껍질이 있는 옥수수를 고르실 때는 이 껍질의 색이 좀 선명한 녹색이면서 마르지 않고 모양이 타원형인 게 좋고요. 네. 그리고 껍질이 벗겨져 있는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맹이가 굵고 좀 촘촘히 박혀 있으면서 탄력도 있고 딱딱하지 않은 것이 좋은 상품이니까요. 옥수수 고르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한 주간의 이제 생생한 이 장바구니 물가 전해주셨습니다. 한국농산식품유통공사의 이윤정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금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좀 강화해보겠다라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우리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자, 이 자리에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 김현학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우리는 다른 방송에서 이슈 토론에 많이 나갔었는데 이렇게 진행자와 또 코너 소개로 또 오셔서 네. 도움 고맙습니다. 네. 자, 우선 이 청취자 여러분들 많이 들어봐서 아실 텐데 과연 이제 이 그 스튜어디스 코드라는 게 뭔지 이 좀 어떤 건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아시는 대로 스튜어드는 집사를 말하죠. 근데 스튜어드십 코드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처럼 연기금들이 가입자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투자기업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라라고 하는 국제적 지침입니다. 도입 역사는 길지 않은데요. 2008년에 금융위기가 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금융기관들이 반성을 하게 됐죠. 그래서 2010년부터 영국에서 도입이 됐고 그 외 다른 선진국들도 지금 도입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런데 이것은 법적인 강제성은 없습니다. 개별 기관 투자가가 자율적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한 그런 연성 규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수년 전부터 검토는 해왔었는데 연초에 이제 대통령께서 재벌 지배구조 개혁과 관련해서 스튜어드십 도입을 한번 검토해보라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아시는 대로 한진그룹 오너 패밀리의 갑질이 크게 보도되면서 대한항공의 지분을 12%를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렇죠. 사회적 질타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급물살을 타게 되고 이번에 국민연금에서 도입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국민연금이 스튜어디스 코드를 도입한다.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여러 기관 투자가들의 어떤 이 롤모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른 이제 VC들, 벤처 투자자들이 이제 도입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장단점이 워낙에 팽팽하게 엇갈리다 보니까 지금까지 굉장히 경로를 거치면서도 쉽지는 않아왔죠. 네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스튜어드십 코드라기보다는 한 중간 과정으로 보시면 될 텐데요. 지금까지 쟁점이 3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경영 참여를 제외한 주주권 행사였습니다. 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사회이사로 참여한다든지 혹은 주총에서 의안을 제출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다만 기업 가치 훼손이 되는 사안에서만 선별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이유는 지금 자본시장법상 국민연금이 5% 이상의 지분을 가진 기업에 대해서 경영 참여할 경우에는 공시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공시를 하게 되면 어떤 전략이 노출되니까 오히려 기업 이익에 주주 이익에서 반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단기 이익, 즉 이렇게 경영 참여를 하고 나서 6개월 이내에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는 오히려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영 참여를 하면 할수록 이렇게 불이익이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참여를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조금 이제 기술적인 부분으로서는 지금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의 한 반 정도를 민간 자산운용사에 위탁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위탁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행사할 것이냐 아니면 그 자산운용사들에게 위임할 것이냐는 그런 논란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위임한 그 스튜어드십 코드를 위임받은 회사에게 그 자산운용사에게 국민연금이 가산점을 줘서 이걸 반강제화하겠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게 네. 말이 맞느냐 또는 논란인데 그래서 3가지 논란이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타협을 보고 네. 그러면 이제 경영 참여를 제외한 주주권 행사에 대해서도 그 시민단체에서는 왜 참여를 안 하느냐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게 아주 주주권 이익의 훼손이 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좀 참여를 하기로 좀 타협을 받고요. 위탁 운용사의 의결권을 위임하는 문제도 재벌 계열 재벌 위탁 운용사 특히 이제 삼성이 의사결정하는데 삼성 자산운용이 의사결정을 행사하는 게 맞느냐 이런 이슈가 되게 돼가지고 재벌 회사들에 대해서는 재벌 계열 회사들의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그걸 위임하지 말고 계속 행사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이걸 운용할 정도의 어떤 그 검토 능력이 없는 중소자산 운용사에 대해서도 당분간 국민연금이 그걸 위임하지 않고 대신 행사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그 상당한 타협을 봐가지고 오늘 최종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국내 이제 국민연금은 뭐 거의 630조가 넘는 거대 이제 자금이다 보니 사실은 국민 주식으로서 지금 유가증권 시장에 5% 이상 지분율을 가진 기업이 299개, 300개 가까이 300개 됩니다. 정도 되죠. 네. 그러면 뭐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코넥스 합쳐도 2,300여 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의 뭐 10개, 15% 정도. 예, 우리나라에 내노라 하는 회사들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근데 이제 개인들 입장에서는 과연 국민연금이 이걸 도입한다고 해서 우리와 뭐가 달라지느냐 뭐 이렇게 이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사실 뭐 개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그 워낙 지분이 적기 때문에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가 없고요. 국민연금의 경우에 아까 뭐 5% 이상 299개를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들 한 10% 내외, 즉 어느 패밀리 혹은 어느 계열사를 째고 한 2대 주주 정도의 지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이 본격적으로 의사결정권에 참여를 하게 되면 상당히 파급 효과가 큽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그 현대자동차의 경우에 삼성도 한전 부지를 10조 원에 매입했었는데 사회이사들이 전부 거수기다 보니까 정몽규 회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하셨죠.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만일에 사회이사들이 있었더라면 제대로 과연 그런 의사결정에 찬성했었을까.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이 만일에 이제 사회예산의 경영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은 주주이익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할 텐데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이 스튜어디십 코드 오늘 결정된 것은 이런 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하게 되고요. 주로는 재벌 계열사 간의 부당 내부 거래라든지 어느 패밀리에 대해서 지나치게 그 사익 편취를 위해서 부당 행위를 했다든지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좀 관여를 하고 제대로 된 그 경영권 참여는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아마 행사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늘 결정된 사항으로 봤을 때는 정말 좀 심각할 정도로 기업의 어떤 경영 활동에 어떤 그 제동을 걸고 견제 활동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조금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국민연금의 이 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그동안 가장 논란이 됐던 게 우리 뭐 과거 뭐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봤던 것처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이 개입하는 정말로 뭐 국민들의 노후를 오히려 정부의 쌈짓돈처럼 아니면 의결권 행사의 어떤 도구로 행사를 해와서 이른바 연금 사회주의 그러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맛에 맞게 기업 경영에 관여한다 이런 지적이 있어 왔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네, 연금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연기금을 주주 이익보다는 국가의 정책 목표라든지 공공성에 맞게 운용하는 그래서 주주 이익에는 조금 훼손이 될 수 있는 그런 경향을 연금 사회주의라고 하는데요. 지금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말씀하신 대로 과거 정권의 사례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주주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 단계적으로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지금 기금운용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는 시민단체라든지 노동자단체 대표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그 경영 참여를 통한 주주권 행사를 강하게 주장하고 계시는데 이분들 평소에 기업의 이윤 창출보다는 공공성이라든지 사회정의에 대해서 많이 주장하시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정부의 의도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목소리를 많이 내게 되면은 오히려 기업들이 주주들의 이익보다는 어떤 공공성이나 사회정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기업 경영이 되도록 그렇게 좀 주장하실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가 없지는 않습니다. 이번 일단 국민연금의 최고 의결 기관이죠. 이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제한적으로 이제 추진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사실 스튜어디십 코드가 정말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주주들한테 가치를 제고해 줄 수 있고 정부의 입금을 뺄 수 있는 방안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외국에서는 의결권과 그리고 이런 기금 운용은 별도로 완전히 분리하는 게 많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사실 이건 아직 안 돼 있는 거죠. 예, 저도 동감합니다. 사실은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들이 국민연금 특히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기금운용이라고 하는 순수하게 최대한 돈을 많이 늘려서 국민들이 연금이 풍족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산 운용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대로 자꾸 정부나 어떤 시민단체 입김이 들어가게 되면은 주주 이익을 훼손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스튜어디십 코드를 도입하기 이전에 가장 전개돼야 될 문제가 국민연금의 독립성 확보인데 그 문제가 지금 사실은 해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최소한 기금운용본부를 독립해서 공사화를 시키고 이 기금운용본부 본부장은 한국은행 총재에 준하는 정도의 독립성을 부여해서 즉 예를 들어서 뭐 임기를 보장한다든지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어떤 목표, 그분에 대한 목표는 수익성 외에는 다른 정책적 목표는 두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또 하나 방법은 일본에서 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일본의 연기금 펀드가 우리나라 3배 정도 되는데 일본은 100%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즉 정부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내 주식의
거의 한 절반 정도만 그 민간에 위탁하고 대부분 그 기금운용본부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입김 이야기가 나오고 지난 정권 때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때에도 뭔가 좀 투명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도 완전히 일본의 경우처럼 민간 자산운용사에게 100% 위탁하고 그 기금운용본부에서는 이 스튜어디십 코드의 기본적인 원칙 정도만 제시해서 그 원칙만 따르도록 하는 정도로 하면 어떨까? 혹은 기금 우리나라 한 630조 정도 되는 기금을 2개 내지 3개 정도 나눠가지고 경쟁을 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경쟁이 된다 그러면은 그 책임자들이 오로지 주주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할 것이고 다른 정책적 목표라든지 간섭에 대해서는 수익률이 최고의 목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여튼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은 뭔가 국민연금이 본래의 목적 기금운용본부 특히는 주주 이익을 극대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먼저 만들어 놓고 이런 스튜어디십 코드를 도입하는 것이 오히려 그 바른 순서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일부 언론이 이제 국민연금의 최근 1년 수익률이 너무 저조하다. 올해 들어서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금운용본부장의 이제 공석을 굉장히 질타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630조 원을 거느리는 기금운용본부장의 권한이 막강하죠. 네. 그런데 처우를 보게 되면 너무 또 미미하고요. 해외 나가면 대접을 받지만 국내에 들어오면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뭐 일단 이제 뭐 뽑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조금 국민연금 수익률과 연계돼서 기금운용본부장의 어떤 뭐 운임 연장이라든가 임기라든가 아니면 뭐 연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개선할 점은 좀 없을까요? 많이 있겠죠. 지금 제가 듣기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연봉이 뭐 3억 남짓 맞습니다. 뭐 듣고 있는데 사실 웬만한 한 과장급 자산운용사 과장급 기금 책임자도 뭐 최소한 뭐 한 5억 내지 수십억까지 받는 분도 있고 외국의 펀드 매니저 수백억씩 물론 이거 외국 이야기입니다만은 받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철저하게 수익 베이스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공기업이고 공기업 조직의 임원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뭐 많이 줄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돈을 많이 벌게 해주면 웬만큼 정말 공무원들로서 상상할 수 있을 정도로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고 그 대신에 뭐 돈을 많이 못 벌면은 뭐 연봉을 아주 기본 연봉을 조금만 준다든지 이런 시장 원리를 당연히 도입해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이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의 어떤 정치권으로서의 독립성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 책임자들 꼭 본부장뿐만 아니고 네. 그 밑에 실제로 펀드를 책임지고 있는 개개의 단위 펀드 매니저들도 시장 임금에 맞는 수준으로 과감하게 봉급을 주고 그 대신에 어떤 정치권과 시민단체 입김으로부터 철저히 배제하고 그런 것들이 선행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뭐 기금 규모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작년까지는 운용이 잘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올해 기금운용본부장이 공석이 오래되면서 수익률이 지금 굉장히 저조한 상황인데 빨리 이런 시장 원리를 감안해서 책임자를 뽑아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일부는 자 워렌 버핏을 갖다 놔라. 야, 아니 수익률 1%만 올라도 6조 원이 남는데 네. 그러면 뭐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를 5, 6년 이상 뒤로 미룰 수 있는데 정말 유능한 사람을 해외든 국내든 가리지 말자. 이 의견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한 분이 내정됐다가 청와대에 하명을 받았냐 안 받았냐 시끄럽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기금운용본부장 하나 뽑는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만약에 연봉을 수십억씩 줬다고 그러면 좀 난리 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외국인을 뽑자는 이야기던데 외국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출신의 펀드 매니저들도 외국에 있어 미국의 월가에서 수백억 연봉을 받으면서 잘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낙마하신 분도 결국 병역 문제가 때문에 이제 낙마했다고 들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것저것 다 따지면은 도덕적으로 고결하고 다 따지면은 기금 운용을 잘하시는 분 찾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적어도 다른 분야는 몰라도 정말 공공성이 강한 분야의 책임자는 몰라도 이런 어떤 수익성이 중요한 이런 분야의 책임자들은 정말 그 일을 물론 치명적인 도덕적 하자가 있는 분은 물론 안 되겠지만 정말 돈 잘 벌 수 있고 그래서 국민들의 노후를 편안하게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펀드를 잘하는 분을 뽑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네, 지금까지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의 김현학 교수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휴가철을 맞아 YTN 라디오 생생경제 청취자분들께만 특별히 드리는 선물입니다. 이 더운 여름 날도 더운데 책이나 읽으며 휴가 보내겠다 하시는 분들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무료 이용권 한국경제신문에서 다양한 경제서적을 드립니다.
혼자 배낭 메고 해외여행이나 떠나볼까 하시는 분들 100% 영미권 1:1 프리미엄 화상 영어 클래스에서 1개월 이용권 드립니다. 뜨거운 태양으로 망가진 피부 관리하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는 자연으로 빚은 톡 쏘는 아름다움 주식회사 테미스의 테미스 센텔라 탄산팩 세트를 드립니다. 이 선물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요. 지금 샵 0945 우물정 0945로 정답 보내시면 특가로 아니 무료로 다 드립니다.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이 푸짐한 선물 받으실 수 있는 기회들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내는 퀴즈를 잘 들으시고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 것은 100원의 문자 이용료 있고요. 자, 오늘의 생생 퀴즈입니다. 국민연금이 오늘입니다. 주주권 행사 강화 지침인 이것을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기관 투자로서 이제 국민연금이 기업의 경영 참여를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배제되지만 특별한 조건이 갖춰지면 제한적으로 시행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국민연금이 앞으로 기업의 의사결정에 기입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됐습니다. 이것이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기금의 수익률에도 일조할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여기서 생생 퀴즈 나갑니다. 기관 투자자가 자금 주인인 국민의 이익을 위해 주주활동 등 수탁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하는 행동 지침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인데요. 1번 스튜어디스십 코드, 2번 스튜어디스 코드, 1번 스튜어드십 코드, 2번 스튜어디스 코드입니다. 네, YTN 생생 경제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돈 셀 틈 없는 분야별 맞춤 정보. 알아야 지킨다. 생활경제백서.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살아있는 생활경제 백서입니다. 오늘은 점점 진화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문제입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실제로 기자이던 시절에 제가 당해봤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너무 생생하게 금감원입니다. 검찰입니다. 그러면서 제 통장이 사기 사건의 연료가 됐기 때문에 빨리 현금 자동 지급기로 가서 안전한 계좌로 옮겨주세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신분증을 분실했기 때문에 솔깃한 거예요. 정말 실제로 이제 현금 자동 지급기 앞으로 갔었거든요. 자, 이런 사태일 때 과연 누구한테 도움을 받으면 될까요? 이분 한번 모시고 이 보이스피싱에 대한 모든 것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의 금융사기대응팀 이명규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당시에 제가 전화를 했어요. 112에다. 네. 그랬더니 답변이 거간입니다. 그냥 끊으세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였어요. 그래서 나는 도움을 받을 수가 없구나. 굉장히 자책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그나마 이제 기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억양이 연변 쪽 사투리가 있어서 이건 보이스피싱이다라는 감을 알았는데 지금은 사실은 아나운서 같습니다. 전혀 모르겠고요. 여기다가 전문용어를 써요. 핀테크라는 이 전문용어를 쓰다 보니까 30, 40대 여성분들 그리고 노인분들이 타겟이라는 데 깜짝 놀랐어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예. 여성분들, 노인분들도 많이 피해를 당하고 있지만, 네. 실제로는 나이, 성별과 상관없이 전 연령대, 남녀 모두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뉴스로 아마 전문직 분들, 변호사분들, 네. 이런 분들도 피해를 봤다. 예, 실제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니구나. 모두의 문제구나.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노후자금 수억을 이 보이스피싱으로 탈취당했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 봄에는 피해금이 9억 원에 달하는 그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서울의 집 한 채가 날아갔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회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요? 신속하게 지급 정지를 하고 이제 피해 구제 절차에 들어가면은 피해를 일부 이제 구제를 받기도 하지만 많은 사례가 피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알아차리게 됩니다. 맞지. 그러한 경우엔 이미 돈이 금융회사의 계좌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실제 피해 구제를 많이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10년 전 얘기를 꺼냈습니다만 그러면 이 보이스피싱이 계속해서 진화하면서 피해 사례, 금액 더 늘었을 것 같거든요. 실제 통계는 어떻습니까? 예. 2017년 한 해 동안 약 3만 명이 2,400억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습니다. 매일 85명이 한 명당 약 790만 원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보시면은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거 회수율은 어때요? 약 25% 정도 피해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4명 중에 보이스피싱을 당하신 분 3명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자, 그러면 접수된 피해 사례 가운데 아까 9억 원 노후자금을 이제 뺏긴, 탈취한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만 정말 안타까웠다. 이 사례는 꼭 소개하고 싶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모든 사례가 다 안타깝습니다. 근데 최신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면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 금융감독원의 상담원 사례입니다. 피해자는 30대 여성인데 카드론 대출을 받아 한 달 정도 지났는데 대출 이자율이 약 50% 정도 낮게 전환 대출해 주겠다라는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 상담했습니다. 단기간에 신용도도 올리고 그리고 대출도 원하는 만큼 받게 해주겠다. 굉장히 솔깃하죠. 예, 그렇습니다. 돈이 아쉬운 형편에 이제 그런 그 유혹에 갖고 있는 돈은 물론이거니와 카드론을 추가로 대출받아서 그 상담사가 알려주는 계좌로 모든 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대출은 되지 않고 며칠 후에 오히려 편법 대출을 진행하다가 금감원 조사 대상이 되었다고 하면서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증비를 내라. 그리고 또 추가로 공탁금 명목으로 또 돈을 내라 해서 또 1,000여만 원을 보냈다고 합니다. 계속 이렇게 시간은 끌고 돈은 또 보내라고 하기 때문에 이상하다 생각돼서 그제서야 지난주 금요일에 금감원에 이제 상담 전화를 했는데요. 전화 받자마자 저희는 이거는 보이스피싱입니다라고 하고 이제 피해 구제 절차에 진행 들어갔는데 실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얼마나 피해 구제가 될지는 좀 자신이 없습니다. 네. 이게 대부분 이제 국내 서버를 둔 게 아니라 중국이나 이제 해외에다 서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정말 IP 추적도 어려운 거죠.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은 금융당국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 언론에서도 정말 이런 사례 있습니다. 정말 비일비재하니까 조심하십시오. 반드시 확인 전화하십시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 이 보이스피싱 문제는 정말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건지 정말 해외는 괜찮나요? 우리만 이렇게 심각한 건가요? 예, 보이스피싱 범죄가 한국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중국에도 상당히 심각하고요. 네. 그리고 일본도 심각합니다. 그런데 좀 해외하고 좀 다른 점은 특히 미국, 영국 이런 데들은 저희하고는 좀 그 성격이 다른데요. 거기는 네. 신원 도용을 하는 그런 사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와 달리 우리나라와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검찰, 경찰 등 공공기관을 사칭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는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은 지금 이런 게 이제 불법 통장을 대여해줘야지 그 계좌에서 인출하는 거 아닙니까? 국내에서?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30분 지연 인출제를 비롯해서 갖가지 이제 도구, 사항을 안전장치를 마련해 놨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안 되고 있다. 이 원인이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원인을 딱히 어디에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일단은 사기범들이 이제 사기 수법을 계속 진화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과 같이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 같이 어눌한 연변 사투리를 사용하거나 이제 그러지 않습니다. 전문 용어를 쓰고 표준어를 구사하고 그리고 마치 진짜 검찰, 경찰에서 전화 오는 것 같은 그러한 이제 시도를 하고요. 더더군다나 시나리오를 통해서 단계별로 아주 정교하게 진행을 하고 그리고 위조된 검찰, 경찰의 공문서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검찰청 홈페이지를 사용하는 등 수법이 점점 진화하고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도 사실 속아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똑같습니다. 클릭해보면 이게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최근에 금융감독원이 이 보이스피싱에 사칭됐던 이 목소리, 공통적인 목소리를 공개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면 그 목소리네? 라고 이제 기억하실 분도 계실 텐데요. 들어보시죠. 네, 수고하십니다. 여기 서울지검 첨단범죄수사팀의 김민재 수사관이라고 합니다. 예. 다름이 아니고 본인과 관련된 명의도용 사건 때문에 네. 아까 사실 확인차 연락을 드렸습니다. 네. 본인 혹시 김동철이라는 사람 알고 계세요? 전혀 모르는데요.
왜냐하면 저희 검찰에서 얼마 전에 이 김동철 주범으로 인한 금융범죄 사기단을 검거했습니다. 그리고 검거한 현장에서 저희가 대량의 신용카드하고 대포 통장, 보안카드 등을 압수했는데 그 압수된 물품 중에 이 명의로 된 농협하고 신한은행 통장이 같이 발견돼서 저희가 사실 확인차 연락드린 거예요. 그래요. 지금 농협 직원이 없었죠? 뭐라고요? 저 농협 직원인데요. 그래, 알았어. 잘났다. 끊어. 아시는 분이십니까? 출신이고요. 전에 모르시는 분이십니까? 네.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지난 2015년 1월 15일 날 지금 김용수로 인하는 금융범죄 사기 집단을 검거를 하였는데요. 네, 그 현장에서 김명의로 된 농협은행과 하나은행 통장이 지금 발견이 됐기 때문에 확인차 연락을 드린 겁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 통장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해당 은행에 공문 요청을 해서 알아본 결과로는 지금 약 7천여만 원이 지금 불법 자금이 필리핀 마닐라 쪽에서 지금 인출이 된 걸로 확인되고 있고요. 본인 통장으로 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피해 보신 분들로부터 지금 본인이 고소고발된 상태시고요. 야, 이 두 가지 사건을 지금 생생하게 들어봤는데 앞쪽에선 속겠어요. 뒤에 가면 무슨 X욕 하면서 끊긴 합니다만 이거를 지금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 금융감독원이 운영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지킴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그런 목소리 또는 바로 이 목소리 코너에서 이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보이스피싱 지킴이로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거 목소리 어떻게 녹음했나도 궁금해요. 예.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에는 국민들이 사기범 목소리 녹음을 제보할 수 있는 코너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제보받은 사기범의 실제 목소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제공을 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성문 분석 기법을 통해서 여러 차례 신고된 동일 사기범의 목소리를 적출해서 사기범 목소리 DB 1422개를 축적했고요. 이 DB를 비교 분석해서 4차례 이상 신고된 사기범의 목소리 최근 17명의 그 목소리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1,400여 개 DB 가운데 대표적으로 가장 많은 빈도수가 높은 17분의 목소리를 지금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지금 목소리가 공개된 이 보이스피싱 범죄자들 만약에 이제 나도 들었습니다. 저건 내가 한번 들어본 건데요. 이런 분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아는 사람의 목소리다. 이렇게 판단되시면 그 목소리를 가진 사기범의 인적사항을 신고하시면 되는데요. 올해 7월 1일부터 신고한 내용이 실제 검거로 이어지는 경우에 심사를 거쳐서 최대 2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신고는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 바로 이 목소리 신고하기 코너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 실제로 검거로 이어지고 신고했고 신고만 해서 포상금을 주는 게 아니라 신고하고 검거가 이어질 경우에 한해서 2천만 원의 포상금을 주신다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금감원 홈페이지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에 접속하시게 되면 직접 가장 흔히 이제 보이스피싱을 했던 목소리 17명의 목소리를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자, 목소리 잘 알아둬야겠네요, 이제는. 참 성분, 이 목소리에도 개별적인 어떤 특성이 있다라는 것도 참 지금 처음 알게 되는데, 이제는 이제 패턴 분석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보이스피싱이 점점 진화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패턴도 좀 바뀌는 게 있나요? 예. 사기범들은 시나리오를 통해서 피해 대상자에게 전화하고 위협하고 안심시키고 금전이 얼마 있는지 확인하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돈을 송금하도록 요구하는데요. 네. 먼저 첫 번째 단계로는 앞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검찰, 경찰인 것처럼 전화를 하는데 뭐 첨단 범죄 수사과 검찰 수사관 누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문 용어 그리고 고압적인 말투를 사용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다음에는 피해자가 명의도용 등 이제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하면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데요. 뭐 피해자 명의의 대포 통장이 10개 발견됐다. 그리고 맞습니다. 수십억 원의 피해 금액이 수명의 피해자에게 발생했는데 네.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전화로 간단하게 약식 조사를 받으시겠습니까? 제가 이거 비슷하게 당한 게 바로 이 케이스였어요. 이렇게 되면 보통 간단하게 전화를 받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좀 숙이고 들어가게 되는 맞습니다. 거죠. 그리고 당시 하필이면 신분증을 이제 분실해서 이게 굉장히 솔깃하게 들리더라고요. 네. 또 다른 피해는요? 예. 그 다음 단계는 이제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건데요. 아까 이제 위협을 했다면 이번에는 우리는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안심시키고 그리고 사기범으로부터 피해자의 자산을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뭐 좀 의심을 해소시켜 주기도 하고 또 하나는 역할을 바꿔서 또 사기를 진행하는데요. 검사를 이제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다른 사람이 전화를 이어받아서 검사인 척 또 하면서 신뢰감을 주기도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이제 결국에는 피해자의 돈을 편취를 하기 위해서 자산이 얼마 있는지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느 은행, 어느 저축은행에 얼마가 있는지 확인하고 돈이 없다고 판단되면 이제 바로 아까 뭐 욕하고 전화 끊듯이 전화를 끊어버리고 돈이 있다라고 이제 정보를 입수하게 되면 이제 거의 뭐 절반은 피해가 발생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금융당국도 그렇고요. 금융감독원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요. 법원이 직접 피해자한테 전화해서 계좌 번호며 개인 인적사항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국가 공공기관이 전화로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라는 거. 또 하나 명심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제 물론 이제 생활경제를 전하면서 이런 피해사를 전하면서 꼭 전달하는 게 전화 건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해라. 그리고 난 다음 이름을 확인하고 전화를 끊고 난 다음 다시 전화해라라고 하는데 금융감독은 전화해서 팀장님 찾기 어려워요. 전화 계속 다른 데로 돌아가요. 뭐 저희 업무가 바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실제로 저도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해 주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또 한 번 지금 많은 그 관심 그리고 이제 지속적인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점검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사실 이분들 앞서서 그 목소리만 들으면 정말 아카데미 나무주연상급, 여우주연상급이에요. 근데 이제 대꾸를 안 하고 전화를 끊으면 나중에 막 다그치듯이 화를 내고 또 하지만 그런데 이제 검찰을 사칭할 때는 굉장히 위축들거든요. 정말인가? 내가 뭔 잘못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들게 돼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뭐 아무리 잘못한 게 없는 사람이라도 검찰 경찰이라고 하면 겁부터 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런 심리를 사기범들이 이용하는데요. 결국에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돈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 돈을 요구하는 거에 대해 응하지 않으면 아무리 사기범이 사기를 시도하더라도 본인이 정신만 바짝 차리게 되면 이 피해는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돈을 요구하게 되는 경우 일단 의심을 하고 그리고 의심이 되면 전화를 끊고 그리고 혹시라도 실제 공공기관에서 전화가 왔는지 모르니까 대표 전화로 전화를 해서 직접 그 아까 소장님께서 아이디어 팁을 주신 것 같이 인적사항 확인한 그 인적사항을 물어보고 실제 통화를 하시고 그러면 다 없다라고 합니다. 아니면 실제로 있는 사람 이름을 대기도 하느냐. 실제로 금융감독원 뭐 김모 팀장 이름을 사칭한 그 보이스피싱도 과거에 많았는데 실제 통화를 해보면 저는 전화할 일 없는데요. 이렇게 확인이 되니까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지금 보이스피싱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러다 보니까 통장 발급이 굉장히 어려워졌거든요. 지금 이제 문자 주신 분들 보면 아니 보이스피싱 때문에 통장 발급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런 문자들이 있어요. 이게 사실 그 대포 통장을 이용한 이 범죄 부분도 좀 짚어볼 부분 아닙니까? 결국 대포 통장이 있어야지 인출이 가능하니까요.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짧게 좀. 예. 그 보이스피싱으로 이제 편취한 자금을 현금으로 직접 받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은행과 같은 금융회사 계좌를 통해서 전달하게 되는데요. 이 사기범들이 본인의 계좌를 직접 이용하면 수사당국의 수사를 받게 되니까 돈을 주고 타인으로부터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사거나 아니면은 아르바이트 등을 빙자해서 현금 인출 전달할 사람들을 모집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뭐 약간의 돈을 받고 현금을 전달하거나 하는 경우에 사기죄 공범이 되거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당국의 수사 대상이 되니까 이 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의 이명규 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생생경제 정답은 1번입니다. 스튜어디스십 코드 많은 분들이 정답 주셨는데요. 나중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선물 확인하시고요. 자, 이 생생경제는 이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포스코와 함께 하는데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고요. 내일 오후 3시 10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